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영등포 50+ 센터에서 금융교육지원단장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유흥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금융정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은 금융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일매일 금융과 관련된 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를, 더더군다나 그것도 가치 있는 금융정보를 많이 안다는 것은 우리 실생활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금융정보를 잘 정리해 놓은 그 파인이라고 하는 그 종합금융정보 포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매우 유익한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융자산 점검, 잠자는 내 돈 찾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금융정보가 파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파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Financial Information Networks를 머리 글자를 따서 FINE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만든 말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아주 양질의 좋은 금융 정보를 얻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라고 할 적에 우리가 영어로 기분 좋다는 표현을 I am fi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fine을 쓰게 된 거는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다 라고 해서 I am fine을 연상하는 그런 단어의 뜻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fine이라고 하는 거는요, 금융회사가 갖고 있거나 금융협회가 갖고 있거나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모든 금융에 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이 각 회사 또는 협회와 금융감독원의 정보를 링크시켜서 2016년도에 개설한 대한민국 종합정보포털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9개 분야에서 57개 항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9개 분야 57개 항목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금융생활을 파인과 함께 되면은 어떻습니까? 숨은 돈은 찾아주기도 하고 흩어진 정보는 모아준다.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을 활용하게 되면은 금알못이라고 하는 금융을 알지 못해도 클릭 한 번만 하면은 금융이나 대출이나 연금 정보가 좌르르 쏟아진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는 핸드폰이나 PC에다가 한글로 파인이라는 걸 입력하면은 바로 첫 번째 보여줬던 그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 화면에서 57개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파인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 금융생활에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회사가 가진 각 개인의 정보는 무궁무진하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각자 자기 정보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가진 정보하고 내 개인이 가진 정보는 굉장히 정보 양이 큽니다. 그거를 금융적인 용어로 금융정보의 비대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파인을 씀으로 해서 금융정보의 비대칭 현상, 그러니까 내가 알지도 못한 우리 단 회사의 금융정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비대칭이 해소된다. 그러니까 금융정보를 또 쉽게, 아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금융정보를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우리의 권익이 그만큼 올라간다라는 그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일일이 은행을 찾아다니고 증권회사를 찾아다니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만 지금 가만히 앉아서 안방에서, 따뜻한 안방에서 참아서 가면서 쉽게 아주 고급 정보, 그것도 또 금융감독원이 제공을 하는 공신력 있는 금융정보를 제공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들이 집적이 됨으로 해서 금융산업이 신뢰성이 좀 높아질 것이다. 아주 좋은 그 현상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파인 속에 아까 말씀드렸죠. 파인 속에는 9개 분야에 57개의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 57개 정보 중에서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질 만한 항목, 잠자는 내 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돈이 지금 상당한 여러분들의 돈일 수도 있는 돈들이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에 나가 내 돈인지도 모르고 좀 잠을 자고 있는 돈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잠자는 내 돈들이 어디에서 잠을 자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은행에서도 잠을 잘 수도 있고, 보험회사, 저축은행, 예탁결제원, 한국금융, 상호금융이라고 그랬어요. 농협이나 수협 같은데, 카드회사, 우체국 등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잠자는 내 돈은 우리나라의 제도권 금융회사라고 있는데,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충 그 금융감독원에 집계된 바에 따르면 한 5천 개 정도 됩니다. 우리는 은행 몇 개, 보험 몇 개 뭐 정도밖에 모르지만,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 신고되고 인가를 받고 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한 5천 개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회사들의 내 잠자는 돈들이 산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해서 출연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자는 내 돈을 일정한 조건이 되면은 서민금융원에 별도로 출연을 해가지고, 서민금융원은 그 돈을 받아서 운용을 해가지고 운용 수익으로 미소금융 재원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잠자는 내 돈은 어떠한 형태로 또는 어떠한 이름으로 잠을 자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요, 휴면금융자산이라는 이름을 달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휴면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찾아가지 않은 돈 중에서 서민금융원에 출연되지 않은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휴면, 지금 잠자고 있는 내 돈이 있는데, 우리나라 제도권 금융회사 중에서 113개 기관이 협약에 의해서 서민금융원에다가 출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출연을 해버린 돈 말고 아직은 출연이 되지 않은 돈을 휴면금융자산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 채권이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맡겨놓은 예금이라든가 저금, 신탁자산은 5년이 넘게 되면은 소멸시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은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년이 넘거나 3년이 넘는 거는 휴면금융자산으로 해서 은행에 쌓여 있거나, 아니면 은행이 임으로 출연을 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서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름은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은 예금, 적금, 보험금, 신탁자산이 3년 이상 아무런 입금도 없고 출금도 없고 그대로 그냥 부동자산으로 잠자고 있는 거를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사용 카드, 여러분들은 모든 국민들이 거의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카드를 썼는데 포인트를 받잖아요. 각자 포인트를 받는데 5년이 지난 포인트는 그냥 5년이 지나는 순간이 없어집니다. 새로 생긴 포인트들이 나도 모르게 은행이나 카드 회사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113개 기관이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자금을 서민금융원에 출연을 해서 서민금융원은 그것을 운용을 해서 미소금융 재원으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크게 나눠서 잠자는 내 돈은 이름이 4가지다라는 겁니다. 첫째, 휴면금융자산,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카드 포인트, 서민금융원에 출연된 예금,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4가지 형태로 잠을 자고 있다라고 했는데, 잠자는 내 돈이 여러분들의 돈일 수도 있고 제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 친척의 돈일 수도 있는 돈이죠. 이 잠자는 내 돈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얼마나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꽤 흥미있는 자료죠. 그래서 우선 휴면금융자산으로 있는 거, 소멸시효가 다 됐는데도 안 찾아가고 있는 돈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두 번째, 3년 동안 아무런 거래가 없이 미동도 않고 들어놓여 있는 예금과 보험금, 신탁자산이 12조 8천, 한 13조에 가깝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쓴 카드 포인트가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이 되고 5년 지나서 새로 생긴 포인트, 5년이 안 된 포인트가 2조 6천. 꽤 많죠? 카드 포인트가 2조 6천억이나 남아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깜짝 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돼서 은행에서 출연이 돼가지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드
미소금융의 시드머니의 재원으로 쓰고 있는 돈이 지금 현재 한 2조 1천억. 이게 전부 합치면요, 2022년도 6월 말 기준으로 19조 원이나 됩니다. 그럼 19조 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이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 인구가 3월 말 현재로 대충 5,14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빼고 좀 자릿수 좀 높여서 우리 인구를 토탈 한 5천만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은 19조라고 하면 우리 국민 5천만 국민이 모두가 4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돈이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카드회사나 증권회사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명을 들으시고 당장 내 돈은 얼마나 숨어 있는가, 우리 가족의 돈은 얼마나 숨어 있는가를 한번 각자 찾아보시고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19조 원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잠자는 돈 중에는 내 돈이 상당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도 이거 가서 이제 설명을 했더니 100만 원을 찾았다, 얼마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 좋은 소식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자는 내 돈이 갈수록 늘고 있다라는 문제점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이 우리 국민들이 자기 돈이 은행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돈이 2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좋은 뜻에서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에서 2015년 이후에 잠자는 내 돈 찾기 캠페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조 2천억을 우리 국민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9조 원이라는 돈이 아직도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추세로 봐서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도 이 더 19조보다는 더 늘어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이렇게 남아있으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만약에 내가 이 잠자는 내 돈 중에서 돈을 뭐 크든 작든 간에 얼마라도 찾아 썼으면은 내가 유익하게 썼거나 큰 돈을 받았으면은 어디 투자했거나 그러면 이익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익을 내가 이 돈이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찾지 않음으로 해서 내 이익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뭐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은 과거 2008년도 잠자는 내 돈 찾기 이거를 좀 정부에서 법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하고 틀 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2008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 이전에는 금융회사들이 이걸 회사에서 잡수익으로 삼았습니다. 잡수익으로 삼아가지고 심지어는 횡령사고까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잠자는 내 돈은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늘부터 파인에 들어가셔가지고 잠자는 내 돈 찾기를 당장 한번 실시해 보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자는 내 돈 찾기를 어떻게 쉽게 우리 국민들이 접근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 기준이라는 것을 최근에 개선을 하고 강화를 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적금을 하러 가게 되면 은행 직원이 창구에서 계약할 때, 그리고 계약한 1년 중에 연 1회, 매년, 그리고 만기 직전까지 만기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년짜리 정기적금을 들었죠. 그럼 5년 지나면 이자는 안 준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국민들의 많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내가 5%로 가지고 예금을 들어놨어요. 5년짜리를 들어놨는데 5년이 넘도록 5년이 넘어도 5%를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만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 예금 이자는 주질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미리미리서 돈을 찾아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만기가 다 된 경우에는 만기 시에도 이제 선생님의 돈이 언제 만기가 되니까 이 금융자산을 앞으로 만기가 되면은 어떻게 조회하고 그 다음에 어느 계좌로 내가 이거를 넣어주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를 연 1회 이상 매번 예금자한테 상의하고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로 혹은 또 금융 소비자로 봐서는 매우 유익한 그 제도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잠자는 내 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뭘 클릭해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는 첫 화면, 좌단 화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금융정보 포털 파인의 첫 페이지입니다. 그 화면의 좌측이 파인의 첫 페이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 계좌, 한눈에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내 계좌가 보험회사, 저축은행 계좌, 뭐 은행 계좌, 그 다음에 또 뭐 신탁 계좌, 모든 계좌들이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각 계좌에 내 돈이 얼마만큼 잔고가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하는 그 밑에 이제 항목이 하나 있죠.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 클릭을 하면은 보험금에 관해서 일시에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를 이렇게 자기가 찾아 들어가서 파인을 실행할 적에는 공인인증서에 의해서 자기 인증도 필요하고 그런 거니까 그런 절차는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 잠자는 내 돈 찾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113개 금융회사는 서민금융원에 일정한 금액을 보내서 출연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돈들은 서민금융원에서 이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국민은행하고 거래를 했지 서민금융진흥원하고는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 내 돈이 서민금융원에 있는지, 국민은행에 있는지, 국민은행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거래하던 원은행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서 만약에 내 돈이, 잠자는 내 돈이 요건에 맞아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또는 이관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은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잠자는 내 돈 찾기의 방법은 내 계좌 한눈을 들어가도 되고 내 보험 찾아줌을 따로 들어가고 잠자는 내 돈 찾기 서민금융진흥원을 따로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서민금융진흥원은 안 들어가고 내 원래 은행에 가서 조회를 해도 연계해서 찾아준다. 매우 편리한 제도죠. 그러니까 은행에 일일이 가지를 않고도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편리한 금융정보 포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름하여 파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잠자는 내 돈 찾기는 끝을 맺었고 상속인 금융거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안이건 간에 사망에 따른,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안이든 간에 가족의 사망에 따른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또 상속 재산은 얼마나 되는가가 아주 큰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금융정보 포털 파인이 생기기 전까지는 일일이 각 은행을 찾아다니거나 저 지방 가서 지방은행도 가고 저축은행도 가고 보험회사도 가고 일일이 찾아다니고 발품팔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 일일이 발품을 팔았던 시대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금융감독원이 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6년도 이후에는 자기 집에 사망이 생겨서 아버지의 재산을 얼마 정도를 이제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은행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가 없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국적 금융감독원을 방문을 해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인들 예를 들어서 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거기서 5명이나 10명 전체가 갈 필요도 없고 전부에 뭐 인감증명 받고 동의서 받고 그럴 필요도 없이 사망에 따른 가족관계 증명서 하나 떼면은 아버지와 아들 이런 증명이니까 상속인이 증명되는 서류 한 장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아버지 사망 증명서가 동시에 기재된 걸 가지고 가게 되면은 금융감독원에서는 단 한 명이 왔다 하더라도 그 서류만 가지고 조회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조회를 뭐뭘 하느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찾아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디서 대출을 받고 있는 빚, 채무까지도 찾아주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예를 들어 중요한 물품을 그 대여금고 같은 데 보관할 수도 있고 대여금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국세 정보, 지방세 정보까지도 다 알려줍니다. 그럼 조회 기관은 어디냐?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 5,100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은행, 증권뿐만이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신탁은행, 저축은행, 전체에서 모든 금융회사 또는 주택금융공사라든가 예탁결제원이라든가 자산관리공사 같은 데까지 다 포함해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까지 포함해서 조회를 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 사망하신 분의 모든 금융채권 플러스 채무, 그 다음에 금융정보까지 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금융회사 토탈 다 해서 조회를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고 결과 통보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신고가 끝난 다음에 사망신고서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금융감독원 찾아가거나 홈페이지 들어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서 조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이 그걸 받아서 금융감독원이 전국에 있는 은행을 다 상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각 금융협회에다가 이걸 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협회는 은행회, 그 다음에 보험협회는 보험회사,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분산시켜서 조회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또 이제 금융회사는 자기들 조회를 못해서 금융협회로 또 다시 이관을 또 보내줍니다. 그럼 각 금융협회가 이제 보내진 거는 금융감독원으로 최종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그걸 받아가지고 2개월 동안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해 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조회 중에 금융회사들이 신청한, 거기에 신고한 전화번호에다가 일일이 다 통보를 해줍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잔고 있음, 잔고 500만 원, 잔고 있음, 잔고 미확인, 은행마다 조금 다른데 모든 회사가 다 통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접 금융감독원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사망신고, 집에서 사망신고가 나가서 사망신고는 반드시 구청이나 동에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청이나 동에 가서 사망신고를 다 끝내면은 직원이 금융거래조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신청을 하시겠습니다라고 선제적으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가 MOU를 맺어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청하겠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신청서만 써놓고 나오면은 동해나 구청에서는 사망신고서가 나오고 그러면 관련 서류를 자기들이 발급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금융거래 조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금융감독원에다 이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감독원은 그거를 받아서 아까 금융감독원에 신청된 것과 똑같이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통보를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금융거래에 관한 설명을 드렸는데, 아버님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고 지방 가서 땅을 사놓을 수도 있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상속인의 부동산이나 건축물에 관해서는 어떻게 조회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돈만 있는 게 아니니까.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거는 주관기관이 국토교통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는 금융거래 조회는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1년 뒤에 지나가서 해도 됩니다. 2년 뒤에 지나가서 해도 되는데, 토지와 건축물만큼은 6개월 이내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6개월 넘어서 신청을 못했다고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대리인인 걸 만들어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청 기한이 6개월 존재한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신청 기한이 따로 있지는 않다. 그래서 매우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발품 팔고 매우 어렵게 하고 또 그것이 또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체 전국에 있는 회사들을 다 상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것도 보장할 수가 없었죠. 지금은 완벽하고 100%로 다 조회가 되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이 편리한 제도 앞으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제도권 금융회사하고 거래를 하는 게 답입니다. 물론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라고 하는 거는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 신탁회사, 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은 정부로부터 보호도 받고 예금자 보호 대상도 되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신용적인 면에나 이런 측면에서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여기에 해당이 돼서 되지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제3금융권으로 가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금융거래를 할 적에는 일단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상대로 해서 거래를 해라.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아닌지는 금융감독원에 아까 파인이 있었죠. 그 파인에 들어가서 제도권 금융회사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100개 정도의 제도권 금융회사가 있다. 여기서 제가 제1금융권은 은행이다, 제2금융권은 보험회사다, 신탁회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으로 나누는 것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언론이나 우리가 통상 쓸 적에 은행은 하고 좀 분리를 해서 제1금융권, 그러니까 제1금융권이라고 해서 신용도가 높고 훨씬 더 회사가 좋고 회사가 좋으냐 나쁘냐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제1금융권에서 하게 되면 신용도 높은 사람들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율이 다소 좀 싸다. 제2금융권으로 하게 되면 이자가 좀 비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생활용어로 나눠놓은 것이지 제1금융권 회사라고 해서 제1금융권 회사보다 반드시 더 튼실하고 좋은 회사는 아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비제도권 금융회사이니까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거는 비제도권이죠. 그래서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금융업자, 사채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금융감독원이 관리 감독하지 않고 금융소비자 보호 대상도 아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금융 사기가 많다. 여기 이제 제3금융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나열을 해놨습니다만 여기에 유사투자자문이라는 게 있고 유사수신 사채업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관해서는 뭐 전단지를 받거나 하게 되면 아까 고수를 유인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체 무시하고 가급적이면은 뭐 오죽하면은 사채업자들하고 상대를 해서 거래를 하겠습니까만은 비금융업자들하고는 그 거래를 않는 것이 답이다. 그러나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면은 신중을 기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까지를 감안을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파인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또 중요한 그 정보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건 채권 투자를 하건 어떤 금융권과 관련된 그 생활을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거나 할 적에 그 회사가 궁금하다든가라고 하면은 그 어떤 공시를 했는가, 어떤 과거의 실적들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뭐 참고하거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반드시 보고 참고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공시자료나 이런 걸 낼 적에 전부 문서로 냈습니다. 종이로 된 문서를 냈는데 종이로 된 문서를 내게 되면은 첫째 보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관에 문제가 생기면 한 5년치를 쌓아놓으면요,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 전체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또 앞으로 상장할 회사들 이런 것들을 전체 모아놓고 보면은 매년 건물을 넓혀가야 될 정도로 보관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5년 정도면 이제 보관할 수 없으니까 이제 폐기 처분을 해요. 그럼 폐기 처분을 하게 되면 정보가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최초로 1980년도에 종이를 없애버리고 전자방식으로 신고하는 방식을 해보자라고 해서 미국에서 최초로 1980년도 초에 그 전자방식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의 전자방식, 에드가라고 하는 전자방식을 벤치마킹을 해서 1998년도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여기에 자료를 내고 하는 사람들은 상장법인, 등록법인, 그 다음에 앞으로 상장하고자 하는 그 법인들, 그 다음에 상장법인이든 상장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든 간에 대주주들,
그러니까 증권시장에 관련된 주요 인사들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 모든 서류를 내거나 할 적에 반드시 파일 전자 방식으로 내도록 돼. 문서로 되면 아예 받지를 않고 문서로 되면 리딩 자체가 안 됩니다. 반드시 전자 방식으로 낸다. 그것이 전자공시 시스템인데, 그래서 원스톱 파일링 시스템, 그냥 한 번에 내면 끝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자 방식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유용한 자료니까 금융회사, 자본시장 언저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자공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편하다. 이거는 24시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비롯한 소련까지 세계에서 각국이 다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자공시 시스템이다 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 전자공시 시스템을 마련함에 있어서 실무총괄 책임자로서 만들어 놓은 거를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필요한 정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 여권 이름과 신용카드 이름 일치시켜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 같은 거에 대비해서 또 후진국 같은 데 가면은 장난치는 데가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관을 좀 오래 할 필요가 있다. 6개월 정도는 보관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할 적에 현지 통화로 결제를 할 것인가, 우리 원화로 결제를 할 것인가를 상당히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또 묻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지 통화로 결제를 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지 통화를 하지 않고 원화를 결제하게 되면 현지 통화 갔다가 원화 왔다가 거꾸로 들어가니까 이중에 수수료를 물게 된다. 따라서 현지 통화, 원화 통화 중에서 할 적에는 원화 현지 통화로 결제를 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용카드를 뭐 매일 쓰다시피 하고 뭐 현금과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적에는 신고한 그 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액은 신용카드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일 그 전이라도, 60일 그 이전이라도 신용카드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뒷면에 서명하지 않고 쓰는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방치해서 가족들이 그냥 몰래 썼다든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조사하는데 협조도 좀 안 하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좀 속된 얘기로 카드 깡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카드 깡에서 하는 거는 신용카드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금융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이제 파인이 우리나라에서 안방에서 모든 금융 정보를 한눈에 따끈따끈한 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했는데 9개 분야에 57개 항목이 있다. 근데 여기서 57개 항목을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도 한꺼번에 57개 항목을 다 보실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대충 57개 항목 중에서 한 7개 정도를 지금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한 50개 정도가 더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 여러분들이 급하게 한 번씩 보실 거는 내 보험이 다 어디에 있는 거를 다 보여주는 걸, 내 보험 다 보. 그리고 보험 담호화는 예를 들어서 뭐 이 보험회사, 저 보험회사 모든 금융상품을 다 있으니까 한번 그걸 비교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펀드도 예를 들어서 A회사 펀드, B회사 펀드, 뭐 여러 회사 펀드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그 다 같이 모아서 한번 비교해 보고 유리한도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인이 나오기 전에는 2016년 전에는 일일이 A은행 가고 B은행 가고 신탁회사 가고 일일이 댕겼는데 지금은 그렇게 갈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팜플렛 하나씩 받아왔는데 지금은 한눈에 파인을 여기다 안방에서 커피 마셔가면서 편안하게 완벽한 정보를, 신뢰성 있는 정보를, 공신력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매우 편리한 정보죠. 그래서 이제 또 한번 보실 것이 금융상품 한눈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서민금융 1332 조금 이제 신용도가 낮은 분들은 저기에 가게 되면은 상담도 할 수 있고 대출에 관한 그런 문의도 할 수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 포인트는요. 아까 5년이 예금이 5년이 넘은 거는 남겨놨다가 찾아가게 하면은 찾아갈 수 있는데 카드 포인트는요. 5년이 넘으면 자동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금과 적금은 5년이 넘어 있어도 그거를 금융회사가 보관하고 찾으러 오면은 내주는데 카드는 5년이 넘으면 무조건 소멸이기 때문에 카드는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하시고 유용하게 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금융회사하고 모든 분들이 금융회사하고 그 거래를 할 것입니다. 근데 금융회사하고 금융소비자 간에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융회사가 가진 정보하고 내가 가진 개인정보하고는 천양지차가 납니다.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정보가 비대칭이다. 전문용어로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그러죠. 정보가 비대칭하다고 하는 거는 금융회사가 훨씬 우월한 지위 있고 자기가 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금융소비자는 뭘 잘 모르니까 자기가 가진 정보는 자기 것밖에는 모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금융회사의 정보력에 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되면 금융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국민을 보호하고 금융소비자를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생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제대로 안 내준다. 분명히 약관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금융 분쟁 신청을 하면은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소비자 편익을 도모해 줍니다. 그래서 금융 소비자들의 주권을 높여준다. 그리고 이제 또 결과적으로 금융회사가 끝내 내 보험금을 내주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법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가게 되면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분쟁 조정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줄여든다. 자, 여기서 이제 도표 하나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융 민원이 생기면은 금융 소비자는 맨 처음에 금융회사에 가서 내 돈을 왜 안 내줍니까?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받을 만한데 라고 하면 이제 금융회사는 이리하고 저리해서 약관 같은 걸 소극적으로 해서 안 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문서로서 일단 내가 승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내 돈을 내주시고 문서로서 제출을 하십시오. 회사에다가. 회사에서도 문서를 보고도 해결을 안 해주면은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회사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금융회사에서는 예전에 얘기했었던 것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금융감독원은 매년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분쟁 민원이 몇 개나 되는가를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를 신문, 방송, 텔레비에 대대적으로 프레스 릴리스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S회사 저거 굉장히 분쟁이 많다. 앞으로 안 가겠다. 라고 해서 레퓨테이션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의 분쟁이 조정 신청이 됐거나 하는 것이 카운트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줄이려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럼 거기서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감독원 위원들을 모아놓고 심의를 해서 양 당사자를 오라고 합니다. 금융회사도 오라고 그러고 금융소비자 받지 못한 피해자도 오라고 그래서 이제 진술을 듣고 해서 금융감독원이 금융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이 일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인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받아들인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의 말하는 것이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금융회사는 이 돈을 이 소비자한테 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전문용어로 인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용이라는 말을 인용 판결을 하게 되면은 금융회사는 자기가 주장하던 거니까 인용이 됐으니까 당연히 오케이를 하겠죠. 근데 금융회사는 금액이 너무 많다. 나는 못 하겠다. 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재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갈 수밖에 없는데 금융회사도
나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라고 받잖아요. 그러면 양자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조정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분쟁 조정을 위한 결과지만 재판은 안 갔지만 양자가 똑같이 나도 받겠습니다. 양자가 다 받게 되면 재판을 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재판상 화해라고 그런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우 편리하고 아주 중요한 제도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쟁이 생길 적에는 금융감독원과 상의하라. 그리고 이제 통상 내가 또 그렇게 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분들이 많은데 돈을 딴 사람한테 잘못 보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이제 차고송금이라고 그러는데 A한테 보내야 되는데 A가 아닌 딴 사람한테 계좌번호가 틀렸거나 뭐가 틀렸거나 해가지고 보내버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도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당하나 했더니 저도 축의금을 보내면서 한번 잘못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잘못 보낸 돈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잘못 보낸 돈들이 그런 그 사태가 생겼을 적에 받은 사람이 내가 이거 내 돈이 아니고 잘못 들어왔으니까 은행에 내가 돌려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상당수가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돌려주지 않은 차고 송금이 연간 한 3천억 정도에 이릅니다. 금액이 꽤 크죠. 연간 한 3천억 정도에. 그러면 이제 돌려주지 않게 되면 끝내는 그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그거를 잘못 보낸 사람은 차고 송금을 한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소송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에서 조력을 받아야죠. 시간 오래 가지요.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또 재판 왔다 갔다 해야죠.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서 2년 전부터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차고 송금 금액이 5천만 원에서 5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대는 지급해줘라라고 하는 지급명령 대행 신청을 해줍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아주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만 원에서 5천 원까지의 차고 송금을 한 사람들은 자기 보낸 은행하고 예보공사에 신고만 하게 되면 예보공사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지급 명령을 대신해서 법원에 가서 받아가지고 돈을 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고 송금했다고 해서 뭐 좀 긴장하시지 말고 5천만 원까지는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5천만 원이 넘는 돈은 개별적으로 소송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차고 송금이 3천억에 연 3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아주 좋은 제도니까 활용하시고 주변에도 많이 예보공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은 내 돈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등에 관해서 걱정이 될 때가 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겨놨는데 그 은행이 이제 도산을 한다든가 뭐 좀 파산을 한다든가 할 경우가 있으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이나 저축은행들이나 하는 데는 지금 굉장히 정부가 관리 감독을 잘해서 매우 견실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 IMF 사태 때 이런 때는 은행들이 많이 도산을 하고 넘어갔잖아요. 파산이 많이 돼버렸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앞으로라도 무엇이 크게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은행들이 돈을 못 내주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1인당 예금 5천만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지급을 해줍니다. 물론 이건 정부 돈이죠. 예금보험공사가 해줍니다. 그럼 이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은행당 5천만 원씩입니다. 그럼 5천만 원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원금 5천만 원을 놨는데 이자가 200만 원 불었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5천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을 혹시 하시게 되면은 5천만 원 미만으로 해서 원리금까지 해서 5천만 원이 되게끔 만들어라. 그건 한 은행에서입니다. 한 은행당. 그러면 한 은행 A 지점에서 뭐 예금도 있고 B 지점에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5천만 원이 넘어서 한 2억 된다라고 해도 한 은행당 5천만 원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적에는 첫째,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의 여부를 상품마다 한 번씩 따져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상품별로는 소개하지를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금 거래는 매일 하고 주고받고 하는데 이 자금 거래는 매우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6년도에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해서 파이낸셜 인텔리전스 유니트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는 뭘 하느냐, 예를 들어서 마약 자금으로 쓰인다든가 어떤 사람들이 돈을 자꾸 주고 빼고 해가지고 이제 주인이 없는 거 이걸 자금 세탁이라고 이제 자금 세탁해서 뭐 범죄 조직으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무기를 쓴다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국이 다 채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그 제도가 있습니다. 첫째,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고액은 우리나라에서는 1,000만 원을 얘기합니다. 현금 1,000만 원을 은행에 입금하거나 출금할 적에는 반드시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은행원이 보내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가 FIO 금융정보분석은 컴퓨터로 자동으로 통제가 됩니다.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찾거나 인출할 찾거나 입금할 적에 그러면 오전에 600만 원 빼고 오후에 700만 원 뺐다. 그러면 그거 합산되는 겁니다. 그래 입금은 입금대로 계산하고 출금은 출금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심거래보고제도라는 게 있는데 의심거래보고제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을 빼거나 넣거나 인출하거나 수신 돈을 맡기거나 하게 되면은 점검을 한다고 그랬죠. 자동적으로 보고가 되니까 오늘은 990만 원 찾고 내일은 오전에 500만 원 찾고 오전 5 찾고 경우에 따라서는 큰 금액을 거의 뭐 매일 찾다시피 하고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은행 직원들이 보면 컴퓨터가 다 나오니까요. 예를 들어서 A은행 B지점을 지금 쓰고 있는데 B지점 것도 나오고 C지점 것도 다 나오니까 다 토탈로 볼 수 있잖아. 이 거래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원은 상부에 은행 내부에 보고를 해서 내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건 좀 이상한 거래다.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은 차량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정보분석원은 필요에 따라서 그 자료를 국세청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 이런 데 또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적에는 통상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계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없었던 최근에 나온 제도입니다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자기의 신용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할 경우에는 과거에 받았던 그 대출 이자가 얼마인지 4%의 자기가 대출 이자를 받았으면은 자기가 뭐 승진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생각지도 않은 큰 돈이 생겨가지고 신용도가 높아지거나 하면은 신용도가 높아간 거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가가지고 내 금리를 좀 낮춰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은행원들은 대출을 할 적에 고객들한테 대출 시에 반드시 선생님은 이 대출을 신청하시면서 앞으로 신용 상태가 좋아지거나 하게 되면은 이 신용 이자를 좀 대출 이자를 낮춰주도록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선제적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판명이 되면은 과태료 1,000만 원을 은행원 직원이 개인 돈으로 내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과 지출 관리는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세청이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그 전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의 소득이 얼마인지, 그 소득이 얼마만큼 되고 얼마만큼 지출을 하는지, 어디에서 무슨 소득이 들어온지를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자금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렇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쓴다든가 하게 되면은 만약의 경우에 조사의 대상이 된다든가 할 적에 낭패를 보고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자금 거래는 국가의 정책이나 법에 맞게끔 그렇게 신사적으로 정상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그 정보를 집대성한 파인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후로 파인에 관해서 많이 좀 보시고 또 좋은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하셔서 아주 멋진 그런 금융생활 하시고 금융생활에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